오늘 모신 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다들 함께 같이 읽은 사회주의 미제스의 사회주의를 번역해주신 박종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81학번이시고 CA파라고 일단 제일 먼저 뜨는 게 그거. CA파가 운동권에서 제안이었던 네, 그게 뭔지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사회주의 학생운동 한 그 집단인데 그 당시는 이제 2단계 혁명론이었으니까 민주화 운동인데 그 1948년에 헌법 제헌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틀에서 헌법을 만들자라는 게 제헌회의고 Constitutional Assembly, CA, 그러니까 제헌의회를 소집해서 이때까지는 뭐 다 독재고 뭐 다 잘못된 거니까 새로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제헌의회의 소집 방법은 폭력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노선인가요? 아니면 비폭력적인 합법적인 방법을? 그 당시는 전두환 때 했으니까 폭력혁명이죠 사실상. 근데 이제 전두환이 그 1987년 6월 항쟁 때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를 잡으려고 이제 제 후배를 데려다가 고문해서 죽인 사건이 이제 박종철 사건이니까 그 1월 14일 날 그 종철이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이 이제 들끓기 시작해서 6월 달에 전국적으로 이제 데모가 있으면서 그때 전두환이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6.29 선언 뭐 노태우가 했다고는 하나 사실상 그 다 만들어준 기획을 같이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평화롭게 이제 민주적인 프로세스로 나간 거죠. 이따가 그 책 내용을 한번 훑은 다음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하 조직이라고 돼 있긴 한데 그 활동하셨던 조직이 지하 조직에서 현실 정치를 또 하셨고 한나라당에도 입당을 하셨는데 전향은 혹시 언제 하시게 된 건지? 뭐 저는 전향이라는 표현을 그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이 전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마담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쓰는 마담하고 한국에서 쓰는 마담이 감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술집의 주인을 마담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담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여자들이. 근데 그런 것처럼 전향은 옛날에 이제 잡혀가서 두드러 맞고 그럼 전향서 쓰고 이런 걸 전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으니까 그 1987년 6월 항쟁이 있고 6.29 선언이 있고 나서 그 사당 합의로 1988년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이제 사당 체제가 그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 통일민주당 그리고 그 신민주공화당 해서 사당 체제가 됐는데 거기서 합의를 해가지고 수배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89년에 11월 9일 거꾸로 하면 9.11 이건데 그때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쇼크였죠. 그리고 1991년에 5월인가에 그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옐친 체제가 됐는데 워낙에 그 기존의 혁명론대로라면 민주화운동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87년 6월 이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1987년에 이제 6월 항쟁이 있고 나서 7월, 8월, 9월에 7, 8월 노동대 대투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확 올라가고 그
그 주요한 이제 정치 세력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노동운동 단체 협의회라고 거기서 일을 했었죠. 그런 시기니까 이렇게 전향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회귀 이런 거지. 제가 그 소위 외력에 의해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 똑같은데 똑같은데 이제 그 동안의 프로세스는 두드러 맞고 뭐 이래가지고 쓰고 뭐 이런 거였다면, 저는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된 케이스. 그죠? 그러고 제가 미제스 책을 거의 다 번역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책도 쓰고 번역하고 했을 정도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름으로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네. 저는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완전히 폐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이 엄청 바뀌신 건데, 그러면서 그 한국에 아직 소개가 안 됐던, 한국어로 소개가 안 됐던 책들을 번역을 결심하시게 되고 그 번역까지 착수하시게 되고 결과물까지 내놓으신, 하필이면 미제스 책인 이유, 그리고 그렇게까지 결과물까지 만드실 때까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셨을 텐데, 어쩌다가 좀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87년 이후에는 당연히 어울린 사람들이 민주당 아니었겠어요? 민주당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 공교롭게 대처 총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국가 중심의 그런 거를 벗어나서 민영화를 했는가, 그리고 민관 합작의 제3섹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만들었는가를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좀 뭘 잘 모르는, 전체적인 그 구도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런 공부도 하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DJ가 다시 복귀하는 걸 중심으로 또 이렇게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YS 쪽을 따르던 게, 그쪽에 친화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YS가 3당 합당을 하면서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한나라당 쪽으로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유주의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항상 근거로 그 인간 행동, 휴먼 액션, 이거를 본인이 이제 본인 걸 이용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그 영문 책을 저기 아마존에 주문해가지고 사서 읽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니 번역이 돼 있는데 왜 그 힘들게 그걸 읽느냐 해서, 아무리 그때도 이제 검색이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해서 검색을 했는데 아무데도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 제도상 모든 출판사는 책을 만들면 2권을 국가에다 납부를 해야 돼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는 국회 도서관으로 가고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갑니다. 그게 구할 수 없으면 거기 가면 돼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서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또 뭐 하여튼 어느 교수님 12분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번역이 거칠은 게 아니라, 이제 흔히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한테 쪼개가지고 탁탁탁탁 1장, 2장, 3장 해서 번역을 하면 대충 용어 몇 가지 통일시키고 그냥 묶어서 냈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본인들 이름으로 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논문 쓰는 것도 실적인 것처럼 번역하는 것도 실적이니까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뭐 제가 가서 따져보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제가 번역을 착수해서 몇 년 걸렸죠. 몇 년 걸려서 번역을 했고, 번역을 하니까 또 다른 책들도 번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미제스 책은 기왕에 번역되어 있는 거
두 권이죠, 두 권. 두 권 번역되어 있는 거 빼고는 다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권은 이제 요거 조금 더 아이러니해요. 그 자유기업원에서 내는 그 자유주의 총서 2권인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라는 책이에요. 이걸 누가 번역했냐면 김진현 장관, 나중에 장관 됐죠. 이 사람이 동아일보 기자였었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직당한 거예요. 근데 전두환 정권에 가장 또 경제 브레인이 김재익 수석이라고 있었어요. 이 둘이 또 친구야. 그래가지고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해직된 사람을 전두환 정권의 핵심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 책을 번역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번역한 게 하나 있고, 또 자유주의는 또 어떤 딴 교수님이 지금 미국 가서 활동하고 계시는가 본데 그분이 번역한 거고, 읽어보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쭉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책을 한정해서가 아니라 미제스의 책은 뭐 제가 다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자유주의 정통 학파 학자들 중에서는 미제스가 제일 번역이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비율로 따지자면. 근데 이거 김재익 수석이 그 김재익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스탠포드 나오고 수리경제학을 한 사람인데도 뭐 거의 미제스 전도사 비슷했었어요. 1980년에.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걸 막 번역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쪼가리 이렇게 막 나눠주고 경제기획은 관료를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해서 그때 상당히 이제 보급이 됐는데, 이제 미제스 그 경제학을 가지고 김재익이 성공한 건 전두환한테 돈을 못 찍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세금을 걷어서 하면은 어서 표가 나잖아요, 다. 그리고 세금 내는 사람들 불만을 표하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돈 찍는 거예요. 돈 찍어 야 갖고 와 그러면은 아무도 불만하는 사람이 없고, 이게 나중에 한국은행 회계감사를 누가 해요? 제대로 안 하니까 편한데 이거를 철벽 방어를 했어요. 김재익 수 이걸 철벽 방어를 해가지고 당신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여기 계신 분들 이 정서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세대는 전두환을 다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조차도 다른 대통령들은 열거하고 경제정책 어떻게 해도 전두환에 대해서만은 김재익을 전면에 내서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는 제목으로 책을 낼 정도예요. 그게 이제 그 국민적 감정으로 이 전두환을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 이런 차원이고, 근데 거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MV = PT라고 그 머니와 그 벨로시티 그 유통량 회전 속도 그거는 그 프라이스에다가 트레이드 양 이거다. 그래가지고 돈을 더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전두환이가 이걸 가지고 강의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주입을 시킨 거예요. 원래 이 군사 독재는 굉장히 이렇게 포퓰리즘 친화적입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총칼로 해서 그냥 총칼로 다 그 찍어 누를 것 같지만 사람들 눈빛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또 총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민심이 이반하거나 총을 든 사람이 이반하는 거를 제일 무서워해요. 박정희 대통령도 바로 자기 측근이 시해를 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전부 김재규는 안 된다라고 한 걸 수십 년을 봐줘가면서 중앙정보부장까지 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개의 군사 독재자들은 뭐 북한도 그렇고 어떤 선물을 많이 줘요. 선물을 많이 주려면 돈을 와서 찍어내야 되고 돈 와서 조달을 해야 돼요. 네, 그런 점에서 그 돈을 못 찍게 한 건 굉장히 특이한 거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때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했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보통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이 12%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뭐 사인 간의 거래는 3할, 2할 이 정도 이자율이었거든요. 우리가 IMF 때 1997년 외환위기 때 이자율이 18%인데 그것 때문에 다 기업들이 무너졌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옛날 이자율이라는 거 얼마나 높았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외발자전거 경제라고 그러죠. 가다 삐끗만 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켜 나온 건데 이걸 김재익 수석이 딱 끄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했던 비슷한 사람이 칠레에 이제 호세 피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79년에 그 노동부 장관이 돼가지고 그 칠레 노동개혁하고 또 복지부 장관 돼서 칠레 연금 개혁도 하고 이걸 보고 대처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때도 이제 이 사람이 피노쳇이라는 희대의 독재자 그것도 피노쳇도 거의 10여 년, 15년 이상을 독재를 했었어요. 뭐 사정없이 사람들 죽이고 뭐 칠레는 또 이게 이렇게 길어가지고 저 끝에 어디다 갖다 놓으면 소식도 안전해져요.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이고 그래서 이 퍼지는 속도가 빠른데 그런 정도인 사람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 형이 칠레 대통령 2번인가 했어요. 피네라 대통령. 그랬던 것이고 저 처음에 뭘 물어봤었죠?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뭐 처음에 그러니까 이 번역 미제스 책의 번역에 착수하게 된 그 계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김재익 수석 얘기를 하고. 재밌는 얘기여서 계속 듣기. 네, 피네라 얘기를 했는데 김재익 수석이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런 점에서. 이따가 그 전두환 정권의 얘기 안 그래도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따가 또 전두환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제 인생사와 관련해서 저를 잡으려고 제 후배를 데려다가 고문해서 죽였기 때문에 전두환에 대해서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이장우 기자가 그 책 쓴 사람과 마찬가지로 김재익이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뭐 그런 거죠. 네. 이따가 또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그거는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희 모임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아니요. 네, 점조직이라서 이렇게 소식이 잘 안 될 뿐이지. 아니 사람 2명이 뜻을 합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진짜 중요한 게 저는 이런 운동권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적냐 뭐 이런 식의 사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동안에 이 사회주의 이거 번역한 걸 가지고 그것도 모임을 하는데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되게 반가워한 그런 거죠.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22년도인가에 쓰였던 1922년도인가에 쓰였던 것 같은데 그때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그렇죠. 근데 그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생기자마자 미제스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두꺼운 책을 내서 이미 예상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논문도 썼죠.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경제 계산의 문제 그런 걸 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더 크게 정보를 해가지고 책을 낸 게 사회주의라는 책이죠. 그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 우파 쪽에서도 다양한 사상이 있고 뭐 이런저런 흐름이 있는데 하필이면 사회주의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한 사회주의라는 이 책이 자유주의 오스트리아파의 대학자가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보수주의 자칭 보수주의 학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쓴 게 아니라 하필이면 자유주의 사상가가 쓸 수 있었던 그거는 뭐 학문적 전통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오스트가 느낌이 오죠. 어느 나라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웨스트. 이스트.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영국의 동쪽이니까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어디의 동쪽이냐?
그 독일 쪽에서도 동쪽이지만 스페인 왕국 옛날에는 왕들끼리 결혼하고 어쩌고 하면 여기 네 땅 여기 내 땅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처럼 뭐 같은 민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소유권의 한 그 부속물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왜 스페인이 중요하냐면 그 현대 경제학에서 이 오스트리아파로 이어지는 이 학문적 전통이 스페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뭐냐면 예전에 왜 영국 이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저기 지금 콜럼버스가 뭐 저를 발견했다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간 사람들이 금과 은을 캐오는 거예요. 뺏어오죠. 처음에 잉카 문명에서 그 뺏어오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똑같은 물건의 값이 파리에서보다 이 스페인에서 훨씬 가격이 비싼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 금이 이쪽에서는 두 덩어리를 줘야 그걸 살 수 있는데 저기는 한 덩어리를 줘야 사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왜 그러냐? 금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최초의 인플레라고 합니다. 인플레는 정부가 돈을 찍는 것만이 아니라 물건이 많아지면 그 교환에서 그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시 스페인 학자들이 쓴 거 보면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다. 그리고 금이 많아지니까 금 가격이 떨어진다. 근데 요 스페인 왕가의 그 재산이 오스트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인 게 아무래도 연관성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오스트리아에서 그걸 이제 주관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게 뭐 어떻게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얼마큼 절실히 원하고 얼마큼을 금덩어리를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요걸 주관주의라고 하고 객관주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낼 의향이 아니고 willing to pay가 아니고 여기 만드는 노동이 몇 시간 들어갔지? 객관적인 걸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 노동 시간을 총합해 가지고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걸 객관적 이 가치론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객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객관적 가치론은 영국의 이제 애덤 스미스가 그걸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막스가 우리가 이제 보통 막시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막시즘이 사실은 국부론에 근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노동가치설. 예, 노동가치설. 국부론에 보면 실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노동자가 가치를 만드는데 이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지대로 땅 주인한테 얼마를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계를 빌려준 자본가한테 또 얼마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다 안 갖고 뺏기네라고 하는 거예요. 뺏기네.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막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쪽 사회주의 전통 속에서는 흔히 막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막시즘이라는 말을 붙여준 건 엥겔스예요. 그리고 저는 이 기본적인 게 엥겔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엥겔스. 막스가 아니에요. 그 엥겔스로부터 시작을 해요. 엥겔스는 그 자기 아버지가 브레멘인가 바르멘인가 하여튼 그 독일의 어느 곳에서 그 증조 할아버지가 방직 공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유복한 집인데. 그렇죠, 집안. 네. 그런데 엥겔스의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가 상속을 하면서 너는 돈 얼마 주니까 현금 정산 너 빠져. 경영권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엥겔스 아버지가 머리가 좋은 게 그 돈을 가지고 그 당시 세계 무역을 주름잡던 네덜란드 사람하고 합작을 해서 어디다 공장을 차리냐면 맨체스터에다 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이야? 그래 우리 뉴욕 가. 뉴욕에다 공장 차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현장 감독을 아들이 하도 말썽을 일으키니까 엥겔스를 우리가 아는 엥겔스를 보는 거예요. 그 성이 다 엥겔스니까 우리가 그 말하는 엥겔스는 그 막스 엥겔스 그 엥겔스니까 그
엥겔스를 보냈는데 이 사람 가면 뭐 자기는 별로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국에서의 노동계급의 상태 이런 책도 써요. 그리고 로버트 오웬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상적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협동적 사회주의자예요. 뭔가 남의 것을 뺏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잘해보자. 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그 사회주의 그것도 만들다가 실패하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은 방직 공장을 해가지고 엄청 경영을 잘했어요. 이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성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걸 투자자들한테 안 나눠주고 그걸 노동자들한테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X는 저 돈을 다 닦아 쓰는 거 아니에요. 안 돌려주고 나쁜 놈이 되는 거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야 오웬 훌륭하다. 저 사람은 돈 버는 걸 가지고 그냥 그 노동자들 처우 개선에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다 실패를 하고 나서 영국에 와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 그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엥겔스가 가서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 아니 간단하게 뺏으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해? 이런 거예요. 엥겔스는 독일에서 김나지움 나오고 정식으로는 고졸인데 포병 전문 학교를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사람 누구나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걸 칭찬해줘야 좋아하잖아요. 막스가 제너럴 그런 거 장군. 그래서 왜 김일성도 그러고 왜 스탈린도 그러고 장군, 대원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게 그게 엥겔스 전통입니다. 엥겔스 전통.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맨체스터에서 막 그러다 1848년에 유럽의 혁명이 막 있었잖아요. 뭐 레미제라블 이런 건 1830년 혁명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1848 혁명 때 독일 가가지고 막 그 혁명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러니까 포병학교 1년 나온 거 가지고 막 진두지휘하는데 자기끼리는 되게 잘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군사 지식을 능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독일 정부군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실패하고 다시 그 아버지가 마련해준 공장인 영국에 옵니다. 영국에 와서 여기서 혁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엥겔스가 그 사이에 맨체스터 상태가 길은 막 꾸정물이 흐르고 길은 진창이던 데가 길도 깨끗 반듯해지고 꾸정물도 많이 정상화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쓴 거 보면 자기가 시장에서 쓰레기를 한강에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거 차츰차츰 이제 정리를 해나가면서 깨끗해지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해요. 노동자들의 생활 상태가 개선이 되면 혁명을 못한다. 그래서 엥겔스의 영향으로 막스도 그렇고 노동조합의 처우 개선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데 쟤네를 동원하려니까 그래도 가까이 하는 정도, 이런 정도고, 노동조합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 뺏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심어준 건 프루동이에요. 프루동. 그 빈곤의 철학을 쓴, 막 쓰는 걸 또 철학의 빈곤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조롱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뺏어야 된다라는 걸 갖고, 근데 뺐는데 뺏을래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대학교 졸업한, 그것도 박사학위를 딴 막스가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의 모든 생활비 지금으로 한 사람은 1억 5천만 원 정도를 매년 준 거예요. 매년 주고 너는 무조건 너 박사학위도 있으니까 공부해. 그래서 대영제국 박물관에 가서 계속 공부시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애덤 스미스 책 읽어가지고 이런 구절이 있네 해가지고 하니까 엥겔스가 막 감격을 해가지고 막시즘이다 말이에요.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너럴과 막시즘, 이게 이제 그 어원이 그건데, 1848년 공산당 선언을 막스하고 엥겔스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스가 모든 걸 한 것처럼 아는데 1847년에 엥겔스가 공산주의자 신조, 공산주의자 신앙고백, 왜 교회 가면 신앙고백 주 6개 막 고백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뽐따서 공산주의자 신앙고백 이런 거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엥겔스가 그런 거 막 하다가 자기 힘으로 붙이니까 야, 내 힘으로 내가 소위 그 가방끈이 짧아서 남한테 뭐가 안 되니까 네가 와서 좀 해라라고 한 게 막스예요. 막스는 철학 박사하고 그 이전에 쓴 독일 이데올로기나 이런 데 보면 공산주의 웃기는 소리 하면 되냐 그게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엥겔스가 돈 대주고 뭐 하고 하니까 와 이리 좀 너 이거 뭐 그냥 뭐 교수로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형 박물관 가서 죽치고만 있으면 1억 5천만 원이면 지금 그 뭐야 대기업 임원급으로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엥겔스가 있는데 상당히 재주가 좋아서 엥겔스가 그 동업자하고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동업을 청산했을 때 그때 자기가 받은 돈이 30억 정도 지금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리고 엥겔스가 매일같이 파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는 60억 정도 재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이 엥겔스가 글빨이 좋아가지고 막스가 쓴 글의 자본론의 상당 부분이 엥겔스의 그걸 토대로 썼을 뿐 아니라 뭐 혁명 그 운동 투쟁 뭐 이런 전술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다 엥겔스가 쓴 거예요. 막스 이름으로 써서 고료가 나오면 그걸 막스한테 준 거예요. 용돈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엥겔스, 막스 이제 이런 계통이 있고 아까 원래 질문 주제로 돌아가서 그 오스야파는 스페인으로부터 해서 이런 계통으로 왔고 그래서 객관적 가치설, 주관적 가치설 이게 크게 대비되는 건데 주관적 가치설은 오스야파 스페인에서 온 그리고 객관적 가치설은 애덤 스미스와 그 막스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경제학의 정통을 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꼭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지, 그지? 아니 자기네가 왜 그 계보를 항상 중시하자. 나는 권위 있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정통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침 그 각종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푸르동부터 해가지고 사회주의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주의를 정확하게 정의하면은 그 책에서도 나오다시피 생산수단의 사회화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주의라는 거를 우리가 알 때 왜 이름을 사회주의라고 그랬냐 이게 우리 왜 학술 모임이나 왜 친구들 모임이나 그렇게 안 쓰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조금 격식 있는 모임에 가면 소사이어티라는 말 많이 쓰죠. 소사이어티 가면 친교 모임이란 뜻이에요. 소셜하면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에요. 친목 모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셜리즘 하면 뭔가 이렇게 정감이 가잖아요. 친목이 오가는 이런 거. 코뮤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코뮤니 동네예요. 마을이에요. 마을. 마을에서 서로 그냥 아구다툼 하지 않고 그 옹기종기 모여서 오선도선 얘기하고 살고 뭔가 이렇게 꿈과 낭만이 있는 이런 것이잖아요. 이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셜리즘이라는 말 자체는 사교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애하는 옛날 그 대통령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랬잖아요. 친애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것 이게 이제 소사이어티인데 그러면 그 용어를 쓸 때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다가가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쓴 거고 원래 이게 독일어 처음 제목은 게마인 비르트샤프트입니다. 공동체 사회. 네. 게마인은 그 공동체주의잖아요. 게젤샤프트와 게마인샤프트 해가지고 옛날 그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네, 이익사회냐 공동체 사회냐 해서 그 게마인샤프트인데 그것의 비르트샤프트 학문. 샤프트라는 건 축과 체계를 뜻해요, 독일어에서. 그래서 비르트라는 지식의 체계. 그러니까 독일은 그런 식으로 이 논리학과 체계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사이언스라는 것은 필로소피라는 같은 뜻이에요. 뭘 안다, 깨우친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이언스는 과학이라고 번역하고 필로소피는 철학이라고 번역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뜻이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아까 마담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건데,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게 됐고, 사회주의는 이 미제스 책에 쭉 나오지만 그 이전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돈 벌어서 다 내놔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장 여기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의 5장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다 자기 가진 걸 팔아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종말론적 냄새가 납니다. 야, 기도를 하고 이게 휴거가 일어나는 그런 판이에요.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당장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재산을 파는 일부를 안 갖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파는 거다라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뭐 베드로가 때려 죽였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 상상이고, 거기엔 하느님이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끌고 나갔다. 그 다음에 부인이 들어왔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부인하고 남편하고 짜움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 30%로 남기고 70%만 내자. 근데 부인이 왔는데 부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하느님이 죽였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끌고 나갔다고 해요. 뭐냐 하면 생산수단, 네 땅이고 집이고 이걸 다 내놔가 아니고 그걸 파는 다음에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서의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역사상으로 어떤 교부들 같은 경우가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왕들한테 막 덤비고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거에서는 많이 미화돼서 설명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때는 어쨌든 생산수단을 뺏는다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이 생산수단을 뺏는다라는 발상을 처음으로 하는 건 프루동이에요. 그리고 이 프루동은 그렇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남의 걸 뺏을래도 그 네 거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라고 해야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막스죠. 그러니까 막시즘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어디서 나냐? 국부론에서 나옵니다. 국부론에서 노동자가 생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땅을 빌려준 지주한테 얼마 주고, 생산수단을 빌려준 자본가한테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 결국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참 불쌍해진 노동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뺏기지 않으면 된다. 즉 땅 뺏으면 되지, 우리 거면 되지. 그러면 노동자가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대를 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지대를 줄 필요 없죠. 또 생산수단도 우리 거면은 그 사람한테 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노동자는 이제 모든 온전한 그 생산물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다 라고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엥겔스가 완전히 신난 거지. 야, 드디어 역시 박사가 달라, 박사가. 그래가지고 막시즘이라는 말을 엥겔스가 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유행해서 쓰는 건데, 그 이후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쓰기 위해서 엥겔스하고 막스가, 보통 막스 엥겔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관계 역전이에요. 엥겔스가 모든 걸 한 거고, 엥겔스가 회사 사장이고, 막스는 연구소장이에요. 회사 연구소장. 그래서 이제 돈을 모든 걸 다 주고, 과제도 대주고, 자료도 다 엥겔스가 대줍니다. 굉장히 엥겔스가 학력은 별로 없어도 글빨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자료도 다 제공해주고, 뭐 하여튼 여자들도 잘 꼬셔요.
그래서 엥겔스가 가는 모임마다 여자가 달라가지고 좀 문제였다라는 것도 나오는데 저 IS라고 이슬람 스테이트 있잖아요. IS. 그 IS가 뭐 한때 맹위를 떨쳤잖아요. 근데 IS가 왜 죽었냐? 그 터키 인근에 사는 그 족속들이 있습니다. 산 쪽에 사는 쿠르드족.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주인 죽게 생겼으니까 여자들도 총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슬람 그거에서는 여자한테 맞아 죽으면, 그러니까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30명의 여인을 거기 일부 다체제니까 30명의 여인을 거느릴 수 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제 언제 내 30명 여자들 속에서 사냐 하고 싸우는데 단서가 있어요. 여자한테 죽으면 꽝이다. 쿠르드족이 여자들이 나와서 하니까 총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튼튼하게 생긴 사람이나 연약하게 생긴 여자나 총 쏘는데 연약하게 생긴 여자 총 맞으면 안 죽나요? 맞으면 끝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쿠르드족 여자만 나타나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쿠르드족 여성을 얘기하려고 했냐, IS의 그런 일단 사람들한테 동원하고 싸우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여자예요. 근데 엥겔스의 친구 중에 아우구스트 베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 문제라는 책을 냈는데 1년에 30세를 찍을 정도의 선풍적 인기를 누렸어요. 거기 뭐냐, 여태까지 여자를 왜 소유물로 여기냐, 왜 여자가 한 남자의 소유물이 돼야 되냐, 사회주의가 되면 아무 여자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할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어때 환상을 갖는 거죠. 자, 사회주의를 하자. 그럼 이제 길거리 다니다 만나는 여자는 내가 전부 내가 너 이리 와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다라는 환상을 갖게 해요. 그게 아우구스트 베벨의 사회주의 사회 여성 문제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이 독일 공산당의 독일 사회당의 그 중앙위원회예요. 뭐 우리가 대충 글빨 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정책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다 이제 그 인기를 끌으니까 또 엥겔스하고 막스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자기네가 그 어떤 인류학자의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가족 인류의 기원 이런 지금 책 제목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책도 써요. 그것도 인류학자의 책에다 자기네 생각 끄적끄적 주석을 다른 거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그 가족과 관련해서 성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는 엥겔스가 모임마다 다른 여자랑 나타나는 게 다 합리화되는 거예요. 왜? 자유연애고 그 우리나라도 지금 여권이 신장되면서 신장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 훌이다 이거야, 훌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인류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가짜예요. 왜 가짜냐?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나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아기를 낳는 것도 10개월이나 걸릴 뿐 아니라 기르는데도 또 한 1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람이 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자로 된 건 제가 볼 때는 여자의 승리예요. 남자는 이렇게 하고 가도 또 딴 여자랑 이렇게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 김치녀, 된장녀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이 책임 확실히 질 사람을 발을 꼭 묶어놔야 돼. 이 발을 꼭 묶어놓은 게 뭐야? 일부 일처제라고. 그런 점에서 아우구스트 베벨의 이런 이야기들이 엥겔스 막스의 그 가족 뭐 이거의 기원 이런 게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인가 하는 책이야. 이런 게 다 가짜다 이거예요. 저는 아까 사회주의가 생산선의 사유하냐 하는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그 가짜고, 그리고
이 여성 문제, 가족 문제에서도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제스의 주관주의적인 그런 그 시장 가치 이론에 따르면 객관적 가치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제스가 예를 들면 내가 자서전을 1년 동안 썼어요. 이건 1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이건데 내가 뭐 월급을 뭐 대충 한 달에 그 500만 원씩 잡고 6천만 원에 팔아. 아무도 안 사. 니 거 왜 사냐? 니가 뭐 클린턴이 쓴 회고록 이런 거는 몇만 원씩 주고 전 세계에서 해서 몇백억씩 벌잖아요. 그런 거와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클린턴의 사례와 내가 자서전을 썼을 때 이것의 사례를 비교를 해보면 객관적 가치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물도 사막에서 물은 수중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거라도 주고 내 이거 하나 좀 물 좀 가질게라고 하는 거랑 그 이런 데서 야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다이아몬드 하나 주라 그러면 너 미쳤냐 지금 다이아몬드가 얼마인데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다 이거래. 그게 다 주관적 가치론이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그 가치론도 잘못됐고 해법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침 그 얘기 중에 나왔는데 그 미제스가 여성해방운동 페미니즘 얘기도 조금 초반에 하고 지나가는데 네. 글쎄 우파 내에서는 페미니즘 또는 여성해방운동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한 느낌인데 글쎄 우파는 어떻게 그 분명히 문제는 존재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슈를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게 참 좀 특히 젊은 여성이나 남성들한테는 중요한 이슈인데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지 혹시 생각해 주신 게 있다면. 여성들의 이제 권리를 그 신장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만 가능했다라는 게 미제스의 입장이에요. 결혼 자체도 계약으로 결혼 됐기 자체도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그 지참금을 주고 하는 것도 여자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하게 된 것도 시장 경제가 들어오면서였고 그 이전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상속을 여성이 받으면 여성이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못 한다고. 그리고 그 조금 야한 얘기지만 섹스 앤 더 시티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자들이 서너 명이 모여서 오늘은 어떤 놈팽이를 불러서 만나서 놀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 여성들 다 전문직 여성들이에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윤리학적 개념에서 뭐 타락했니 어쩐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남녀 간의 이 스테이터스 릴레이션 이런 관계에서 보면 난 뭐 그 남자랑 오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 인생 배렸으니까 넌 내 인생 책임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거. 내가 즐겁게 이런 거다.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독자적인 인격체로 존중을 받게 된 것은 시장경제 발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여자들은 완전 천덕꾸러기예요. 근데 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온 뭐 국뽕 유튜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가 좋아 하는데 거기서도 공통적 특징이 한국 남자가 여자 가방을 들어주고 막 이런다 이거요. 외국에서는 특히 아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은 남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남자는 빈손으로 여자는 잔뜩 짊어지고 다니고 그 이렇게 하는 거로.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다 이거예요. 저 요새 그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 저 위에 누가 있어요? 여성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이런 지금 사회 보시는 분처럼 근육질의 당당한 사람이 아니어도 타워 크레인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리고 해서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여성이 못할 게 뭐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권리 신장은 여성의 돈으로부터. 요새는 결혼해도
부부 별산제입니다. 부부 별산제. 그래서 딱 헤어질 때 공동으로 마련한 거냐, 원래 갖고 온 거냐, 이걸 구별을 해요. 그래서 그 상속이 아니라 이혼할 때 이렇게 그 재산 분할을 하는데, 그것처럼 그 우파는 여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한 게 아니라 여성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것은 오직 여성들이 재산을 가질 때뿐이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안 가지게 되면 너 나가 그러면 집에서 나가면 당장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가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환원론 비슷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저쪽은 막 좌파들은 여성들 하면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뛰고 또 뭐 하면 아동 권익 신장을 위해서 뛰고 막 이러는데 왜 이쪽은 그게 없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정하게 권익 신장을 위해서 뛰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근데 지금 페미니즘 문제는 약간 그 적대적인, 남성과 관련해서 적대적인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일처제는 여성의 승리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고요. 그럼 그 가정에서 여성이 더 위에 있었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한테 뭐 얻을 걸 얻기 위해서 막 아부도 하고 위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결혼해가지고 뭐 60 넘어서 지금 그 보니까 집안의 주요한 결정은 다 여자가 한다는 걸 느껴요. 애 어디 몇을 낳고 어느 학교 보내고 누구랑 결혼시키고 집 어디다 구하고 다 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자는 밖에 나가 회사하건 다른 거 하면서 그거하고 집에서 그 얘기를 그냥 아이 그럼 나쁜 놈이야 이런 정도는 해도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논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건 없죠. 그래서 그 권한 부분에서도 가정에서는 적어도 여성이 사실상 우위에 있어요. 그 책 내용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자본주의에서는 분배 과정이 따로 있지 않다, 생산과 함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재분배 논의가 사회주의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되게 중요한 논의인데, 왜냐하면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를 하냐, 뭐 개인이 뭐 분배를 하냐, 뭐 그 문제인데, 그 논리 자체가 좀 새롭더라고요. 분배 과정이 따로 있지 않다. 원래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인터넷 이렇게 요새 다 인터넷이니까 사전 찾아보면 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디스트리뷰트 하는 유통시키다라는 거예요. 그 유통 과정은 모든 과정의 교환이에요. 교환. 돈과 물질의 교환이든 물질과 물질의 교환이든 이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머리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상업적으로 볼 때는 유통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재분배, 리디스트리뷰션은 그거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교정하는 건데, 그 우리가 이제 교정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좀 많이 인용되는 것이 그 누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그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걸 정의라고 해요. 우리가 판사할 때 판자도 보면 이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반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칼로 반을 나누는 거예요. 정의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에서도 이 판사가 이 반으로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반으로 볼 거냐? 이 반자는 원래 상형 문자에서 이 소를 뺏겨내는 거, 살을 뺏겨내는 걸 이게 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건 반을
그 나누는 거를 이제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다 뭐 하는 거 정확하게 번지수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환이 이루어졌을 때 이 교환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정적 정의라고,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 교환적 정의, 뭐 시정적 정의, 뭐 이렇게 정의를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정하는 거예요. 시정. 그러니까 반을 어떻게 쪼갤 것인가. 근데 그 모든 아이디어도 내가 되고 돈도 내가 내고 했는데 너는 와서 좀 이렇게 내 좀 일 좀 거들어. 그러면 둘이서 일을 했는데 수익의 50%를 나누면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구두와 집의 교환을 예를 들어요. 구두만 해도 옛날 원시 고대 시대에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몇만 원 주고 사는 그 구두와 무슨 그 10억 하는 아파트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 가죽 구두 만들려면 상당히 그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교환적 정의다, 이게.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나누는 것이. 그래서 이 비례에 맞게 이걸 해주는 거 하는데, 그러면은 이 리디스트리뷰션 때는 어떻게 하냐? 그 기여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회주의가 이 뭐랄까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서 니꺼 내꺼 없이 생산하는 사람들 그 기여도를 가지고 하니까 대체로 평등할 거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뭐가 일이 잘 되는가는 알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돼 있어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면 결국은 공장에서 공장 자음을 해도 돈 좀 더 줘야지, 그죠? 좀 더 줘. 북한에서 의사 좀 더 줘요. 우리나라처럼 의사가 진료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이런 건 안 되지만, 그냥 병원 내에서 그래 의사는 뭐 남들이 일 받을 때 이 받고 뭐 이런 정도는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평등하냐? 평등하지 않죠. 예컨대 이제 그 삼성 직원이 32만 명인데 32만 명이 모두 1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재용도 100만 원을 받는데 그래도 이재용이 좀 이렇게 뭐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 뭐 10,000원씩만 걷어줄까? 10,000원씩 걷어주면 32만 원이 걷어주면 어떻게 32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니까 이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얘네들한테 뭐 하면 다 그 사람들 은총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바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결코 사회주의 사회가 평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거니까 평등하게 나누자까지만 평등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한 단계 두 단계 해나갈 때 결국은 어디서든 성과가 나야 되는 거니까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그래 누구는 좀 기여를 했으니까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탈북자 유튜브들 보면 자기가 자동차를 끌게 되는데 야 북한에서는 단간부도 못 끌면 그때 꼭 단간부가 나와요. 왜 단간부가 나오냐? 권력을 이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잖아요. 국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당에 있잖아요. 노동당에. 노동당에 대한 소유권은 또 누가 있어요? 당간부한테 있고 당 지도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뭐 모든 거에 김정은이 와가지고 너 돈 얼마 냈냐는 이렇지 않겠죠. 그러나 김정은 이제 그 제일교포 누구 사생활에 너 추방.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왜 추방합니까? 그건 네 집 아니잖아. 국가 집이잖아. 추방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뭐냐? 옛날 백이숙제 얘기 나오잖아요. 백이숙제 때도 왕토 사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왕이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왕이 와서 너 돈 내놔라 쌀 내놔라 이렇게는 안 하지만 수틀리면 너 꺼져. 그러면 모든 게 다 왕토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성산문이 그 뭐라고 시를 썼어요.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하나노라. 그러니까 백이숙제라는 백은 형이란 뜻이고 숙은 동생이란 뜻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산문이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진들 그 채소를 뜯어먹냐. 그 채소는 누구 거냐. 누구 거예요? 주나라 무왕의 거지.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은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산문도 자기가 이제 세조한테 그 굴종 안 하고 자기 굶어 죽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한 건데 이 왕토 사상이라는 것이 생산선의 그 사회적 소유랑 똑같은 거예요. 흔히 조선시대가 노예제 사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예 중에 찐 노예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솔고노비들이죠. 근데 외고노비라고 있습니다. 외고노비는 우리가 서양 경제사에서 보면은 농노, 서프돔, 서프 그 하이에크가 로드 투 서프돔 할 때 그 농노를 말하는 거거든요. 농노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외거노비예요. 주인하고 따로 살아. 그럼 이렇게 보면 아 뭐 각자 자기 땅 붙여먹고 사는 거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주인은 또 뭐냐? 왕의 것을 수조권을 받는 거예요. 수조권. 땅의 소유권을 받는 게 아니라 수조권이라고 그래서 그 세금 이런 걸 받는데 처음에는 받아서 자기가 왕한테 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아이 뭐 귀찮게 그래 니네가 내 이렇게 자기는 하나도 안 내는 거지. 그래서 병역 의무 뭐 이런 거 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래서 그 조선 말기에 보면 그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안 하잖아요. 그래 나라가 망하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건 우리 굉장히 좋은 뜻으로 쓰는데 그게 굉장히 섬뜩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노블들한테 땅을 준 거예요. 그럼 또 땅값을 해라 이거야. 땅값은 뭐냐? 왕이 소집령 내리면 군대를 끌고 와야 되는 거야. 군대를 안 끌고 오면 노블 그 봉건 영주로서의 책임을 안 한 거예요. 오블리제가 책임이잖아요. 그럼 뭐냐? 그 무서운 소리죠, 사실은. 우리가 뭐 사람들 돈 번 사람 보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왕이 뭐 국가가 뭐 땅 준 거 가지고 한 게 아니야. 다 자기가 사업을 잘 한 거지. 그래서 시장경제 원리와 노블리스 오블리제 원리는 완전히 그 상충. 틀린 거죠. 네, 상충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좀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그 사회주의 운동이라 그래야 되나? 네. 모임이라 그래야 되나? 그 인터내셔널 그 얼마 전에 중국 그 거긴 공산당이죠. 중국 공산당 모임한 거 보니까 같이 막 노래도 부르고 하던데 네. 요새는 그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 지금은 뭐 큰 의미가 없는데 우리나라 그 정당들 중에 민주당은 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쪽에 가입해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우리가 말하는 코민테르는 아니에요. 코민테르는 아니고 그 1 인터내셔널, 2 인터내셔널, 3 인터내셔널이 있었는데 2 인터내셔널은 엥겔스하고 막스 관련된 거고 그 엥겔스하고 막스가 죽고 나서 그 러시아 혁명이 있고 나가지고 혁명 성공하고 나서 이제 지도력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 엥겔스하고 막스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카우츠키입니다. 독일에. 이 사람이 또 되게 똘똘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유권 해석권을 가진 거예요. 정통. 네. 카우츠키의 말을 따라야만 정통이다. 근데 카우츠키가 1917년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이후로 저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그랬지만 그때까지 독일 사회에서 보편적이던 건 뭐냐면 카이저. 이 카이저가 그 카이사르라는 그 로마의
그 독재자 있잖아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영구 집권을 하려다가 브루투스 노도냐 뭐냐 죽은 사람들. 이 카이사르가 이제 그 군사 독재자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후손 중에 여자가 또 러시아에 와서 결혼해가지고 이걸 자기는 짜르의 후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말에 짜르도 카이사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독일어의 카이저도 카이사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문명사에서 카이사르는 그 정도로 거의 그 독재 내지는 사회주의 계통에서는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이 카이저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국의회라는 것도 생기고 뭔가 그 인권이라는 것도 이제 생기고 했는데 이 카우치키가 볼 때 러시아는 이거 완전히 그런 거 없이 그냥 폭력, 원시적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혁명에 성공한 레닌과 스탈린의 입장에서 네가 어제까지는 그 유권 해석권을 가지고 뭐 이 대단한 정신적 지도자였지만 너는 정신적 지도자일 뿐이 우리는 현실적 지도자야. 이제 국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이 있고 돈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사회주의에서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가들한테 돈을 주는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소련, USSR. 그래가지고 그 레닌과 스탈린이 사회주의 운동에 종주권을 갖게 되죠. 돈 때문에. 돈도 있고 왜 그래 이상의 성공, 혁명을 해서 성공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 통제를 엄청 합니다. 정보 통제를 엄청 해가지고 그 좋은 면만 이 프로파간다하고 아지테이션, 선전과 선동을 해가지고 좋은 면만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돈을 줘서가 아니라 돈 안 줘도 자발적으로 오 위대하신 레닌, 스탈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사가 돈 때문이다라고 볼 수 없죠. 돈도 상당히 영향을 끼쳤고 또 종주국이고 했는데 이 코민테른이 이 활동을 하면서 내적으로 급격한 이제 변화를 하나를 겪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히틀러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민족사회주의라는 걸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막스는 자본가 대 노동자의 투쟁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 국제적 단결이 필요하다. 만국의 노동자 단결하라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봤을 때는 유대인, 그러니까 성경책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옷을 벗어줬는데 왜 이자를 받냐부터 시작해서 이자를 굉장히 금기시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이웃은 박애로 대해야지 이웃한테는 돈놀이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외방인, 이방인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뭐냐?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엥겔스와 막스가 말할 때 자본가들이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본이라는 건 원래 캐피탈 머니의 줄임말이에요. 캐피탈은 주요한. 왜 주요하냐? 로마의 7언덕 중에 카피톨리수스 언덕에 국회가 있고 이 행정기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 수도 뭐 우리는 수도를 카피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카피톨리누스 언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캐피탈 머니, 주요한 것. 우리가 왜 그 경복 팰리스, 경복궁 뭐 이게 팰리스, 팔라초 뭐 그 팔라티노 뭐 이런 게 다 어디서 팔라티노스 언덕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소위 그 로마를 이끌고 가는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카이사르부터. 그러니까 그냥 어디가 나 팔라티노스 언덕이야. 팔라티노 이 팔라초에 가, 팰리스에 가. 이게 되는 거. 궁전이라는 뜻은 그 집권자가 사는 곳. 네, 이런 거에서 나온 건데 그 캐피탈 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타도해야 된다는 게 막스의 논리잖아요. 히틀러는 캐피탈 머니는 누가 갖고 있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타도해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내모르면 정말로 그 지상 낙원이 만들어지니 더 이상 착취당하는 사람도 없고, 논리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해. 그러니까 히틀러는 자기의 사상을 뭐냐, 내셔널, 그 내셔널도 그 원래 독일식으로 하면 폴크를 써. 폴크스바겐 차 돌아다니잖아요. 폴크가 국민, 민족 이런 뜻인데 폴크를 안 쓰고 내셔널을 쓰는 거예요. 이 내셔널이 나치오가 라틴어에서 태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어? 그런데 나치오? 원래 라틴어가 우리말이랑 어순이 똑같아요. 원래 그 로마의 창세 신화가 저 트로이 전쟁에서 진 세력들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시아 계통의 언어를 썼어요, 이 라틴어가. 그래서 제가 자꾸 새길로 자꾸 빠지는데, 근데 이 내셔널이라는 것이 뭔가 있어 보여. 그리고 그 게마인샤프트 이거보다는 소셜리즘 이거 또 해. 그러니까 나치오날 조치알리스티시에 파르타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어 보이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나치의 그 강령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 뭐 대기업 몰수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셔널 소셜리즘하고 이 대비가 되니까 뭐가 인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사회주의 타도하고 그 내가 이제 주인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누가 기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매 순간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를 느껴요.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 네가 사업해봐. 그러면 이거 돈 혹시 사업하다 망하면 완전히 그나마 있던 돈도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주저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은근하게 이게 이 소위 기업가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가를 타도하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이렇게 막 사람들을 한편을 땡기기도 하지만 머리에 흔히 안 떠올라요. 근데 사회주의가 좋다. 여자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확 땡긴다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는 많은데 여자가 나를 안 쳐다보거든. 근데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이건 너무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민족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소구력이 대단합니다. 우린 같은 민족이야. 이방인들하고 싸워야지 할 때 그래. 이거는 늘 민족이라는 게 늘 같이 살고 있는 부모 자식이고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 싸우잖아요. 그렇듯이 민족주의가 가지는 호소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을 하는 무솔리니가 딱 돌아서는 거예요. 민족주의. 거기다가 또 로마의 민족주의는 뭐냐? 옛날에 그 전 세계를 유럽 그 기준 전 세계에 호령하던 로마 아니에요. 그 영광을 되살립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가슴이 툭툭 뛰잖아요. 지금은 그 이탈리아가 별거 아니고 막 쪼개져 있고 뭐 그런데 로마의 영광을 되살려서 유럽 전역을 다 석권하고 말만 들어도 기분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 대이동의 그 게르만하고 이 로마의 영광 이거하고 이 파시즘이라는 게 파쇼가 뭐냐면 왕이 갖고 다니던 도끼와 매예요. 나쁜 놈 생겨서 직결 처단하는 도끼고 그리고 도끼를 싸고 있는 매는 여러 매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이제 파시즘의 상징인데 그럼 이제 원군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파시즘. 근데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제국의회 방화 사건으로 깜빵에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디미트로프라고. 이 사람이 그 코민테른의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 시크리터리 제너럴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써. 이 사람은 충분히 이걸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걸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민족해방운동이라는 거는 상당히 인기를 끌었죠.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뭐 그런 때니까 그 민족해방운동이 인기를 끌어가지고 사실은 사회주의가 거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돼요. 왜? 그게 훨씬 이해하기 쉬우니까. 아까 말한 그 사회주의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엥겔스조차도 뺏어야 될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골머리를 썩였던 걸 막상 해결해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 이미 알고 있는 사회주의고 막스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전파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른 쪽으로 지금도 뭐 반일 선동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 반일 선동이 가장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민테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이 코민테른이 언제 해체가 됐느냐? 소련이 붕괴되니까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 없어졌겠죠. 없어지고 큰 위력을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은 거의 그 카우츠키 계통의 사회민주주의. 근데 사회민주주의라는 것도 사회주의인 이상 생산수단의 국유화 이런 걸 기본 강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1945년에 그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승리의 주역이 처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로서 이거 지금 이런 그 갤럭시 탭이나 뭐 아이패드나 샀잖아요. 고맙지, 잘 써. 그렇다고 또 사? 안 사지, 그죠? 처칠이 해서 이겼어. 여태까지 잘했어 하고 이제 애틀리를 뽑은 거예요. 아니 세상은 그래. 그러니까 이 고마움을 알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 미제스가 그런 얘기 써요. 소비자는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다. 왜? 돈 줬잖아. 그죠? 그냥 공짜로 갖고 온 게 아니니까. 시장 경제의 마음은 이미 다 준 거기도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 애틀리가 그 정권 잡고 나서 영국은행 있잖아요. 잉글랜드 뱅크 이거 국유합니다. 그리고 영국 통신 뭐 영국 철도 뭐 영국 석유 이런 거 다 국유합니다. 그걸 누구 때 풀어주느냐 대처 때 그걸 이제 민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당도 페이비안 소사이티 페이비안이 그 로마의 파비우스 장군 저기 집정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을 딴 거예요. 이 파비우스는 한니발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번번이 싸우다 깨지는 거 보고 계속 도망만 다니니까 계속 도망만 다니니까 한니발이 깨를 써가지고 다른 데는 다 공격해도 파비우스의 집이 있는데 장원 있는 데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돌겠어요? 소문 파비우스가 우리 짜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비우스가 그거 다 재산 내놓고 헌납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파비우스는 지구전을 통해 가지고 그 10년 이상을 도망만 다녀요. 그 다음에 이제 한니발이 저 본국에서 호출이 와가지고 어쩌고 그 카르타고는 전쟁에서 지면 장군들의 모가지를 쳐요. 근데 로마는 전쟁에서 전투에서 지면 장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는 백인대라고 10명씩 줄을 탁 세우잖아요. 추첨을 해서 7번이 다 앞으로 나오면 1번이 7번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그 강하다는 거는 동료 손에 죽나 싸우다 죽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싸운다 백병전이다 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니발하고 붙었을 때 저 그 포강 전투 이런 데서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몇만 명이. 어차피 가도 죽어. 그 로마의 우리가 로마 병정 그러면 후퇴를 모르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됐는데 하여튼 그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민텔은 이런 것도 호소력, 소구력이 있는 민족주의 이런 쪽이고 지금은 별로 그렇게 없고 페이비안 소사이어티 류의 이런 사회민주주의인데 사회민주주의도 사회주의다 라는 걸 우리가 그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설의 집중 나오면서 그 독점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미제스가 약간 농업과 임업의 경우는 약간 예외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답변 잘 달아주셨던데. 그건 제가 여기다 답변해 드렸는데 그 농업은 집적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넓게 퍼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농업도 최근에는 양상이 조금씩 바뀌어서 공장처럼. 빌딩 농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LED가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저렴한 전기로 해가지고 그 제가 전에도 아는 사람 그 농장에 갔었는데 여러 개 층을 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에 200평짜리인데 1000평 농사를 짓고 있다 이래요. 실제로 여러 층이면 1000평이죠. 5층. 요새 수경재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제스가 말한 고시 미제스가 살았을 시절에는 그런 건 없었으니까. 시대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뭐 저기 평택의 100조, 뭐 용인의 300조 이렇게 넣는 그 반도체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게 해봐야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적이 불가능하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그거의 그 한계가 분명히. 가격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농업에다가 좁은 공간에 몇백조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 밑에 그 민족 차별주의 관련해서 달아주셨. 그것도 답변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왜냐면 그 링컨이 왜 노예 해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링컨은 그 원래 어떤 입장이냐면 노예가 있는 주는 노예제를 유지하고 노예가 없는 주는 노예제 없는 채로 가고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 신념 운동가하고 좀 틀려요.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노예가 있는 주에서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노예제를 인정해야죠. 노예가 없는 주에서 표를 받으려면 노예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넌 막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는데. 그래 이제 링컨은 굉장히 절충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땅을 사서 만든 게 라이베리아예요. 리버티의 나라, 자유의 나라. 그 나라 이름에는 그것도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좀 그 뭐 감정상으로는 별로 안 좋을지라도 여자는 정복 대상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은 다 여자가 붙어요. 라이베리아 이게 다 여자 이름입니다. 코리아는 고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나라 이름도 다 그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링컨은 그렇게 됐는데 그럼 노예 해방을 어떻게 했냐? 남군과 북군이 싸우는데 남군의 걸출한 장군 리 장군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싸워서는 못 이기니까 노예 해방령을 딱 발표하니까 거기 있는 군대가 무너지는 거지. 난 해방돼서 난 나가서 싸우면 자기 죽잖아요. 근데 노예일 때는 싸우다 죽나 집에서 주인한테 맞아 죽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노예 해방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미 상대방의 군대는 자멸해버린 거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 하냐 하면은 그 노예 해방 사례하고 이제 비슷하게 조금 전에 뭐 얘기하다 보면 민족 자결. 민족 자결주의도 그거예요. 이렇게 독일, 이탈리아랑 이렇게 싸우는데 독일, 이탈리아가 이제 소위 아프리카나 이런데 식민지들이 있잖아요. 영국의 식민지하고 또 다릅니다. 영국 식민지는 그 중국의 학자가 그 뭐라고 쓰냐면 이 소위 아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영국이 요구한 거는 땅을 달라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 항구를 개항하라
그래서 이런 전쟁은 처음 본 거예요. 그 중국의 학자가 볼 때. 그런 것처럼 그 영국의 지배는 조금 달라요. 근데 독일이나 이런 그 카이저, 뭐 오스트리아의 이런 지배는 그냥 원래 왕이 지배하던 거에 영역을 해서 세금을 더 걷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각자의 민족은 해방시키. 자결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너지는 거지 스스로. 그게 이제 그 윌슨이 이제 그 대학 총장이고 이승만 대통령 거기 그 학생이었을 때 그 윌슨하고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민족 자결주의를 한국에 적용한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그 3.1 운동이다 이거야. 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해서 했는지 뭐 어땠는지는 그 정확하진 않지만 민족 자결주의 운동은 그런 건데 그 당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때 1차 세계대전이니까. 일본은 아직 그 영일동맹 그 미국 편입니다. 싸우는데 그러면 러시아는 어느 편이에요? 그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미국 편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족 자결주의를 하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는 다 민족 자결주의가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걸로 나오죠. 근데 러시아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 자결이니까 오히려 거기서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자기네가 알아서 한다는데도 자기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며. 근데 왜 간섭이야? 간섭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모든 경우에 손해일관하게 이렇게 가면 러시아에 대한 지원 내지는 간섭을 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미 전쟁이 그 1차 세계대전 항복해서 끝났는데 그러면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터 나가서 죽기를 바라겠어요? 거기다 전쟁터 안 나가더라도 그 세금을 내가지고 거기다 막 쏟아붓는 걸 바라겠어요? 안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간섭하지 마. 이제 끝내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러시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침략주의에 반대하는 전쟁이었고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거니까. 그죠? understand?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이야기가 모든 사안에 수미일관하게 좋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국가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죠. 원래 의도의 실패란. 네. 숨은 의도의 실패. 네. 오히려 그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데는 독일이 성공을 거두죠. 루덴도르프가 레닌을 우리는 밀봉 열차라고 배웠는데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면 그 화물열차예요. 화물열차에 원래 밀항하고 그럴 때 다 짐 속에 숨어서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레닌이 귀국을 해가지고 레닌이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일어난 혁명에 대해서 그 케렌스키 정권이 그 2월 혁명의 케렌스키 정권이 정권을 이 권력을 휘둘러 보질 않았잖아요. 각 잡은 사람의 취약점은 맨날 친구들하고 모여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은 이 선을 지켜 선 넘으면 잡아간다 했는데 선 넘었어. 이걸 잡아가는 걸 한 사람이 잡아가는 거예요. 권력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케렌스키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구를 거꾸로 케렌스키 정권을 타도하자. 타도가 되면 쉽게 타도가 되면 케렌스키가 이 갓 권력을 잡아서 소위 권력의 기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메모한 거 중에 전 미제스한테서 이제 우리가 그 배워야 될 거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제스는 무정부주의에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미제스 공부한 사람들이 상당히 무정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무정부주의는 확실히 아니에요. 아닌데 뭐 경제로 하면 자유롭게 교환하는 걸 하다 보면 국가가 왜 세금을 갖고 가? 당연히 그런 의문이 나와요. 근데 저는 사람이 이성적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동물로서도 그렇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방법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째는 뺏는 거지. 약탈. 약탈하는 거지. 그럼 내 거 되냐? 내가 까불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교환하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나 배고파 죽겠는데 좀 한 푼 주시오. 적선, 이 구걸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구걸했는데 많이 쌓였어. 이건 뒷구녕으로 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걸과 교환이 겹쳐진 거지만 어쨌든 같은 별개의 현상은 아니고 구걸, 교환. 또 산적들이 칼 딱 들이고 고개 넘는 사람들 다 내놔 해놓고 그게 다 필요하겠어요? 그럼 남는 것도 시장에다 팔죠. 이런 것처럼 강도와 교환도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해적들 배 하나를 털었으면 거기서 감 나가는 거 다 딴 거에서 자기네 바이킹들 필요한 거 사서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개 겹쳐 있고 혼재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약탈이 있는데 정부가 없다. 그거는 약탈자가 이기는 거지 뭐 그냥. 그래서 그거는 미제스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있는데 약탈을 하고 힘 있는 놈이 장땡이는 사회가 되면 안 되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민주주의를 하는 게 오히려 불만 억눌리고 있다가 불만이 쌓이고 폭발해가지고 가면 막 때려 부시는 거로 되니까 민주주의는 평화로운 혁명이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혁명이라고 보면 아주 그것도 평화롭게 아무 깨부시는 거 없이 되는 거다. 그래서 미제스는 무정부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제스 연구소의 한스 헤르만 호펜이 이런 사람들은 무정부주의 민주주의가 다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하는 건 괜찮은데 미제스의 이름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된다. 미제스 팔면 안 된다. 그렇지. 거기서 사실 미제스 책을 더 파게 된 이유도 제가 얼핏 접한 미제스는 무정부주의자가 결코 아닌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미제스 연구소라는 이름을 걸고 그래서 이단들 같다는 느낌도 들고 왜 이 사람들은 미제스를 팔까? 아일랜드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좀 한번 그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좀. 그 사람들이 저는 정치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치랑 손자병법이라는 건 뭐예요? 싸워서 죽이고 그냥 이기는 거지. 손자병법은 딱 사람들은 목석처럼 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한 거 있잖아요. 손무죠. 손무가 5월 동주 오나라에 네가 군을 그렇게 잘하니까 한번 와서 지휘를 해봐라 하니까 오왕이 아주 좋아하는 애첩 두 부대의 장으로 두고 명령을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희닥거리고 막 웃고 깔깔대고 웃고 하니까 군은 군율에 따라서 하게 돼 있다. 처형하라. 그러니까 왕이 막 안 된다 막 하는데 왕이 장군에게 도끼, 부월이라고 그러죠. 지휘권을 주면 왕한테만 복종할 뿐 다른 건 일체 듣지 않아도 된다. 이게 중국 전통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애첩 2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녀들이 그렇게 오와 열을 잘 맞춰가지고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학은 군사학 특유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고 없어야 되고 평화롭게 돼야 교환이게 되지만 근데 그게 엄연히 현실이고 없을 수가 없으니까. 푸틴이 쳐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야지. 그럼 오직 평화를 사랑하면 푸틴한테 그냥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시진핑이 어디 가면 다 굴복하는 거
높은 산 낮은 산 해가지고 굴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했듯이 교환이 사람의 본능이냐?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제스는 옛날에 이웃 부족하고 싸웠어. 근데 포로가 잡혔어. 이거 처치하기 곤란하니까 죽여버려요. 삼국지에만 봐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조조가 원소하고 싸워서 8만의 원소 군대를 포로로 잡았어요. 항복을 했어. 조조가 생각해 군량미가 없는데 8만 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걸 다 죽여버려요. 8만 명.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진짜 마음 아프고 막 그런데 그게 그 정치학의 세계가 또 있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는 이런 무지막지한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에서 민주주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접근을 해야지 국가는 나쁜 짓 하니까 국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파랑 똑같아. 아니 무정부주의 좌파도 아니고 좌파도 트로츠키가 왜 죽어요? 트로츠키는 그 국제혁명론자.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 소련만 그 편하게 걔는 사회주의자니까 편하게 사회주의로 먹고 살 수가 있느냐. 이웃 나라 그 노동자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혁명을 일으키러 나가야지. 근데 그 혁명을 일으키러 나가면 이웃 나라가 열받으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USSR이 그럼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의 입장에서 봤을 땐 트로츠키는 이런 놈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죽인다고. 멕시코까지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부하린이라고 해서 부하린, 이 사람이 무정부주의자예요. 이거 부하린이 나중에 뭘 했다는 얘기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정부주의는 그 뭐 사회주의에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자유주의에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이 프리덤과 리버티가 있잖아요. 근데 프리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산스크리트에서 뿌리아라는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뿌리아는 소유하다, own, dear, 사랑하다, 애지중지하는 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으니까 프리덤 오브 스피치, 말할 자유. 물론 사전에서는 리버티 오브 스피치가 있긴 한데 리버티 오브 스피치는 잘 안 써요. 리버티는 어떤 경우에 쓰냐? 뭔가 재산과 관련돼 있을 때. 그 수메르 문명에서 자유라는 게 최초로 나온 게 아마기예요. 아마기. 아마가 엄마고 기가 간다는 뜻이에요. 거기도 똑같이 우리나라랑 어순이 똑같습니다. 수메르도. 아마기, 아마르기인데 이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에 채무를 진 사람이 채무를 못 갚으면 노예로 삼는데 3년이 지나면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풀어주면 어디로 가? 엄마한테 가야지. 집으로.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해방. 그리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뭔가를 갖게 된 거를 리버티라고 해요. 그래서 화폐에서도 그 리브르 뭐 이런 게 화폐 단위로도 쓰이고 있고 그래서 리버티는 라틴의 리베르타스에서 나온 말인데 정확하게 그 이전의 어원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데 대체로 돈과 관련돼 있는 거 뭔가 자립을 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 이런 거를 쓸 때 리버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민족 해방할 때 리버티, 리버레이션 해방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속박돼 있는 것부터 떨쳐나는 거 이런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국가의 속박으로부터 이게 뭔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여기 나오죠. 자연 상태는 자유는 없다. 자연은 물이 흘러가는데 뭐 자유야 그냥 흘러가는 거지. 가장 속박된 상태는. 네, 그냥 소위
자인, 존재 그 자체지 존재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자유라고 할 수 있냐 이거야. 책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얘기 나눈 것 같고 뭐 자유롭게 뭐 아니 궁금한 거 다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쓸데없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다. 좋은 얘기 좋은 말씀 많이 아니 그거 진짜 여쭙고 싶었어요. 저희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굉장히 좀 두 부류거든요. 굉장히 기독교에 좀 충실한 보수주의 쪽이거나 정말로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무정부주의거나 그러니까 이걸 젊은 친구들한테 좀 해서 자유주의를 좀 티하고 싶은데 너무 극단적이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게 무정부주의 그 친구들은 자꾸 미제스를 얘기하면서 무정부주의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걸 좀 미제스를 좀 잘 아시니까 접근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모든 거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띡 인용해 가지고 띡 보내줘요. 어느 구조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 이거 있다. 그래도 뭐 본인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슷하네. 기독교 보수주의 친구들 되게 종교적인. 기독교 보수주의도 여기 미제스 여기 보면은 성경의 얘기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가 가지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제 메모에 사회주의는 인류 최고 최후의 노예제다라고 제가 메모를 써서 올려놨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라는 건 뭐예요? 다 가사 노예예요. 전쟁해가지고 잡아와서 각 가정에 나눠줘. 그러면 이제 이 가정에 있는 노예들이 집안일하고 가정농사일도 돕고 그렇다고 주인도 안 하냐면 주인도 하는 거예요. 그중에 귀족들은 로마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민회라는 게 생긴 게 그것 때문에 생긴 건데 지휘하는 입장에 있으면 지휘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맨 앞에 나가서 싸우면 지휘가 되겠어요? 날 따르라. 뒤 상황이 안 보여. 지휘가 안 돼요. 지휘하는 사람은 꼭 농단을 해야 돼. 높은 데 올라가서 약하네. 야, 어느 부대 일로 옮겨. 저쪽에 어디가 무너지네. 글로 더 해.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단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근데 지휘관들이 안 죽으니까 전쟁 끝나고 나면 일선에서 싸우던 사람들 죽지 않아도 막 팔다리 병신돼서 올 거 아니에요. 농사 짓다 보면 농사 잘 못 지을 거라고.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식량을 얼마 주고 대신 땅을 팔아.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귀족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귀족은 다 장자 집안이에요. 장자한테 상속이 되니까 이 장자의 집안은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분명히 우리가 나가서 싸웠는데 우리 마을과 우리 공동체 우리 집안을 위해 싸웠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가난해지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못 싸우겠다. 산에 올라가서 농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달이 난 건 뺏길 게 많은 사람들이 안달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결정권도 주고 그러니까 민회도 만들고 민회의 대표자가 호민관이 돼가지고 억울한 것도 풀어주고 이 사람들의 승인이 있어야만 전쟁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민관이 지금의 대통령이에요. 그 호민관의 유래가.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이 호민관이 되면서 경호원들을 두는 거예요. 왜 그라쿠스 형제 마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호원도 둔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일하게 경호원 두고 이러는 거는 그 호민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 발생적 민주주의는 각 부족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로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국회, 세나투스예요. 세나투스란 말을 그대로 쓰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상원을 뭐라 그러죠? 세닛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미국은 그냥 로마입니다. 로마. 카피톨도 그렇고 미국은 그냥 로마예요.
미국 그 건국하고 헌법하고 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로마는 어땠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몽테스키에가 민주주의는 큰 데서는 안 된다, 작은 데서만 된다 하는데 이것도 선거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선거제를 만든 것이 미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추첨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거제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소규모 민주주의를 대규모 민주주의로 만든 건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제도는 다 로마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그 결정권도 다 세네트에 있잖아요. 미국은 예산 편성권도 국회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국회에다가 승인해 줄 거냐, 아니 늦게 빼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다 국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로마의 제도 이런 게 있고 민주주의 쪽으로 이렇게 권력을 제어하는 것이어야지 그냥 국가가 세금도 걷어가고 나쁜 짓을 하니까 국가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없어지면 동네 조만한 사람들이 이제 깡패들이 이제 설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국가도 조직된 폭력이고 깡패들도 조직된 폭력인데 국가라는 조직된 폭력은 자기에 대항하는 사설 깡패들을 용납을 안 해요. 그 깡패 집단들이 왜 경찰한테 지느냐? 그냥 힘으로 하면 깡패들이 이겨요. 근데 경찰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오잖아. 끊임없이 충원된다고. 충원되다 보면 깡패 몇 명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된 폭력, 그것도 국민에게서 통제받는 폭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제도화된 폭력. 항상 법규에 따라서만 행정을 하는 이런 게 됩니다. 원래 폴리스라는 게 경찰이 폴리스잖아요. 폴리스가 뭐예요? 도시국가가 폴리스예요. 물론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POLIS를 하느냐, POLIC를 하느냐, POLIS는 국가고 POLIC는 경찰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핵심은 경찰력입니다. 군사력까지 포함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거예요. 이 질서를 유지하지 않을 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깡패와 도둑질 사기꾼들이에요. 젊은 친구들 중에 보면 아일랜드 추종하는 친구들도 많던데 네. 그런 친구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모이고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일랜드가 철학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작품을 읽고 좋아해서 모일 수는 있는데 그게 하나의 뭐 사상 체계로서 이렇게 여러 분야를 망라해가지고 이렇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 미제스가 대단한 거죠. 그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 거기 아일랜드 얘기 나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아일랜드 쪽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학생들 교육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런 열정은 있겠죠. 예, 전 연구소나 이런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무슨 센터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뭐 아일랜드 연구소는 있는데 외국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 사람이 철학적, 경제학적 이런 소양과 그 기반을 갖춘 체계적인 어떤 저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틀라스 슈러그드 움츠린 그 신 그 소설을 보면 그 기업가가 파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이런 정도 한 거에서 그 기업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객관적 가치론자예요. 객관적 가치론자하고 주관적 가치론자가 좀 틀린 건 객관적 가치론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 강요하려는 그런 게 있고 주관적 가치론자도 뭐 자기 주장을 하긴 하나 결국은 각자 주관주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그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메모에도 또 써놓은 거가 뭐냐면 그 사회주의가
최후의 노예제인데 인류 역사 발전은 자유 대 노예제 이거의 갈등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자유에서는 봉사주의, 그 미제스 책을 보면 서비스 이 대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시장 경제 기업가의 기능은 소비자에게 서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하잖아요. 수요 공급 곡선이 실제 이렇게 안 일어나요. 이건 뭐냐면 willing to pay와 willing to serve의 곡선이에요.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거예요. 드러난 결과. 근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는 한번 거래가 일어나면 끝이잖아요. 거래가 일어나면 여러 개 해서 물건값이 비싸지면 공급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매번 흥정을 한다는 점에서는 willing to pay, willing to serve 게 있는 거죠. 예컨대 이제 최근에 원희룡 장관이 택시요금 올렸잖아요. 왜? 택시기사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willing to serve를 할 수 있게, 벌이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willing to serve와 willing to pay의 그런 곡선이라고 보는데, 이 돕자, 봉사, 돕자주의자, 돕자주의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남을 도우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시장경제잖아요. 근데 뺏자, 남의 걸 뺏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돕자주의로 나가면 사회도 번영하고, 그런데 뺏자주의로 나가면 번영하지 않고 감추려고 그러고.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겉에는 허름한 무명 옷 입고 속에는 비단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겉은 못 사는 것처럼 하고 무명 옷이 속이 촉감이 안 좋잖아요. 돈을 있는데 속에는 비단 옷을 입는 거예요. 중국이 문이 요만하잖아요. 바깥에서 보면 그냥 단만 입고 속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 속이 되게 화려하잖아요. 자기는 화려하게 살면서 겉으로는 우중충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상해 동방명주 3층인가에 가보면 상해 1920년대 30년대 전시를 해놨는데 우중충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거기 불 켜놓고 하면 얼마나 또 화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뺏으면 뭐가 좀 안 되는 거고, 도와야, 봉사를 해야 사회가 번영하는 거고. 한국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120년 정도 됐는데 1890년대에 이자벨라 비숍이라는 영국 여행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속이 안 좋고 그래서 여행을 하기 시작한 영국 귀부인이에요. 이 사람이 한반도를 저 남단에서부터 쭉 북단까지 가는데, 이 사람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되면 이만한 우리 우동 그릇, 짬뽕 그릇 같은 데다가 밥을 이만큼 싸놓고 먹는 자예요. 이거 먹고 내일 더 이상 살지 않고 죽겠다는 듯이 먹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사가 내리 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는데,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한테는 뭐가 안 된다 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쭉 해서 만주까지 올라갔어요. 만주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든 사람들은 영국 신사처럼 젠틀하고 민첩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 조선에서 왔다.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리기를, 누가 뺏어가니까 조선에서는 안 움직이고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있는 거 다 털어먹으려고 하고, 근데 만주에서 자기가 만난, 연해주에서 만난 사람들은 깔끔하고 청소도 엄청 잘하고 남자들이 매너가 싹싹하고 그렇다라고. 저택에 살고. 네? 저택에도 살고. 네. 네. 그 사람 글을 보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미래가 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거에 비춰보면 후자적인 거죠. 지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카페에다가 핸드폰 놓고 나가도 안 갖고 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노트북 놓고 나가도 안 훔쳐가는 사회가 된 거죠. 외국은 들고만 다녀도 찾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훔쳐가는 게 아니라 못 훔쳐가죠. CCTV 아니 외국도 CCTV 해놔도 그럴 거예요. 근데 리스크를 굳이 저기 그렇죠. 감당할 만한 일이요. 최근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누가 지하철에 왜 그래피티라고 이렇게 그림 같은 글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외국으로 쳤는데 인터폴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아니 그거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잡냐? 한국을 그걸 꼭 잡아야 되고 왜 네 거에다 하지 왜 남의 지하철에다 했냐? 걔네는 뉴욕 지하철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 그래가지고 그 뉴욕 지하철에서 그런 낙서 싹 지우니까 범죄율이 확 낮았다. 근데 이게 지저분하면 아니 나도 뭐 아니 귀찮은데 버리고 가잖아요. 버리고 가다가 또 저기 하면 아니 오줌 매려운데 그냥 오줌도 넣고 가고 냄새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차적으로 그런 일탈과 이런 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깨끗하게 하느냐. 일본 가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한국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하철이 온타임에 오는 게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대요. 옛날에 독일이 그랬는데 독일도 이제 파업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없어졌대요. 일단 뭐 어느 정도 뭐 모든 얘기를 다 듣지 못했는데 뭐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모셔서 더 얘기를 듣도록 하고 뭐 일단은 요 강의실 이제 좀 시원해지고 해가지고 뭐 이동을 해서 뭐 한 장 걸치면서 말씀 더 나누시든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